네. 어제 비가 좀 우시 내렸습니다, 그지야?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시원해졌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587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 뽑고 철망 뽑자. 사드 뽑고 철망 뽑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사드 대신 통일. 사드 대신 평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다들 뭐 피서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도 다녀오시고. 예. 2주에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7번 하다가 일주일에 5번 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만나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예, 더 보고 싶습니다. 더 보고 싶고 더 애절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과감히 약속 어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인데 오늘 많이 못 보면 또 한 주 더 건너뛰어야 되니까 또 2주 만에 뵙는 게 되니까 못 참겠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약속 못 가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놀아라. 네. 그 갯돈으로 너희끼리 뭘 하든지 간에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놀아라 하고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또 오늘 원래 사회를 보시는 이재동 회장님께서는 또 경상북도 농민회 오늘 또 임원 회의가 있고 그래서 또 가족 회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 오늘 일정에 맞춰가지고 촛불님들도 또 다수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더 비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빈자리도 또 다 차지 않을까 또 한 번 오십니다. 네. 자, 오늘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첫 번째 순서로 네. 사드 배치 나오시죠. 예. 사드 배치 차례 성주 투쟁이의 혼자 위원장이신 김충환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에서 제안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다는 소식하고 북미 회담 종전선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 다음에 도한영 씨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공지부터 2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는 오늘 집회 마치고 투쟁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2년 동안 그러니까 주로 그 황교안 한민구 왔을 때 이후에 또 제3부지 발표했을 때 고발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분들의 재판 현황과 또 그 뒤에 벌금 맞은 것들을 지금 부분적으로만 누가 맞았다, 누가 재판한다, 뭐 변호사비가 이렇게 막 쭉 들어와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한 파악을 해야 돼요.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투쟁회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지는 8월 21일 오후 3시 10분 김상하 씨 재판이 있고 오후 3시 반에 이민수 씨 재판이 있습니다. 대구 서부지청입니다. 그 이민수 씨 재판 다 아시죠? 2년 전 7월 15일 성산포대 앞에서 황교안 실은 경찰차가 그냥 받고 가는 사건입니다. 재판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8월 22일 3시 10분에 하니까 같이 가실 분 카톡에서 신청을 하셔서 많이 참석, 첫 재판이니까 많이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는 성주분들 아니더라도 사도투쟁에 함께 했던 분들이 대구나 이런 분에 계신 분들은 함께 방청을 해주면 큰 힘이 되겠다. 공지 2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62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862년 55년 140년 전쯤 돼요. 140년 전에 1862년 3월 24일 초전면 대마장터. 대마장터가 어딘지 아세요? 찾아봐야 되겠죠. 초전면 대마장터에서 장날 장보러 온다고 모여서 농민 봉기를 모의합니다. 성주의 농민들이. 그리고 3월 26일 이틀 후에 이발이라는 사람과 이름은 없는데 이참봉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성주읍에서 이렇게 초전면 대마장터에서 장날 모의를 해서 성주읍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농민 봉기를 합니다. 그때 봉기하는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고 삼정문란이라고 들어봤죠?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봉기를 합니다. 봉기를 해서 그 당시에 여기가 목이니까 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 밑에 이방, 형방, 호방 이런 관리들이 있어요. 향리라 그래요. 이 향리 5명, 배구호, 이영하, 이동훈, 배우장, 백영민 이 향리의 가옥을 포함해서 30여 호를 이 농민들이 불을 태웁니다. 분노에 져서. 향리들이 탄간오지로서 농민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태우고 나서 이 관에서는 이 주동자들을 탄압합니다. 탄압하니까 3월 24일 날 10,000명이 모였잖아요. 4월 12일 날 2차 봉기를 합니다. 1차 봉기는 읍내에서 했는데 읍내에서 하니까 당하더라 이래가 2차 봉기는 지역에서 하고 읍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벽진면 명암장터에서 합니다. 지금 명암장터가 지금 해평리예요. 2차 농민 봉기를 해가 1차 당했던 걸 아니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결과 한결이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결과 한결당 30량 내던 세금을 합의를 봅니다. 8량을 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관에서는 저기 한계마을에 이원조 대감의 사람을 보내서 30량 하던 거를 10량으로 낮춰주라 하니까 농민들이 끝까지
농성을 하면서 버팁니다. 그래서 8양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봉기가 끝났어요. 요게 1862년 3월 24일, 4월 12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1년 후 1883년 21년 후입니다. 6월 12일 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8양으로 합의받던 게 다시 원위치대가 28양 막 이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1년 동안 다시 수탈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수탈의 주인공이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방 스님을 놓고 문제가 돼갖고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향청에서 추천한 이방은 배장한. 그래서 목사가 배장한을 임명하자 농민들이 추천한 이덕석을 임명해달라고 봉기를 합니다. 근데 이 봉기의 농민 지도자가 정중집이라는, 다 성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중집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가 주동자 요 사람만 잡아 여면은 무산될 것이다. 걔가 정중집을 미리 잡아 여봅니다. 미리 체포되니까 최병갱이라는 사람이 2인자겠죠. 내가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주도해서 유목정에서 군중 집회를 하고 농성을 이어갑니다. 유목정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관에서는 이덕석, 이방으로 추천받은 이덕석과 농민 지도자 최병규, 이지호를 체포해버립니다. 요게 6월 12일입니다. 1983년 6월 26일 새벽 농민 지도자가 체포되자 2차 농민 봉기를 또 합니다. 요거는 1883년 2차 봉기입니다. 농민들은 관할을 점령하고 체포된 지도자를 구출했습니다. 다시 감영군이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 감영이라는 것은 경상 감영입니다. 여기는 성주 모기고 모구에 감영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 감영에서 군사를 보내서 공격을 해가 농민 지도자를 체포합니다. 정중집, 미리 체포됐던 정중집, 지도부 최병광, 최병규, 이지호는 효수형에 처해집니다. 김용발, 이성유, 이하소, 도윤조, 박이인 등 63명이 음형에 처해지고 유배를 가고 태형을 처벌받았습니다. 63명이. 그리고 농민 봉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게 1883년도 일이에요.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면요, 연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벽진면 장터에서 봉기를 하고 진군하고 관할을 점령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모의 과정과 싸움 과정, 협상 과정, 관할에서 보고되는 과정, 선무사가 내려와서 협상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이 요약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드 투쟁 해왔는 걸 한번 봐요. 2년 동안 협상하고 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862년 1차 봉기, 2차 봉기에 있어서 21년 후에 1883년 1차 봉기, 2차 봉기입니다. 그 다음에 1894년, 그로부터 11년 후, 요때가 동학군이 들어올 때예요. 8월 27일, 성주에 동학 접주가 있었습니다. 문용원이라는 사람과, 문용원이라는 사람이 동학 접주예요. 서달룡이라는 사람이 동학군을 조직해서 초기에 25명입니다. 25명의 동학군이 무장을 하고 장순하, 배덕립, 여명규, 배자수, 이추, 배웅천,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양반들이 지주고 향린대 수탈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수로 여기는 거죠. 이 가옥을 불태웁니다. 공격하고 재물을 다 갈취합니다. 그러니까 동학군이 무장해서 25명이 일어나서 수탈을 공격을 하니까 농민군이 늘어나는 거죠. 한이 많은 농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주군의 동학 농민군이 100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 목사가 이거 무시할 수 없다. 이래가 동학군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목사가 수용을 하는데 이제 개혁 조치죠. 이 개혁 조치를 목사가 수용하니까 배태만이라는 사람이
분노해서 목사한테 가 항의하는, 지금으로 치면 수골들이죠.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군은 농민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당시에 향리 출신인데도 수탈하지 않고 탄광오류를 않고 공정하게 했는 도항기라는 사람의 집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민들의 지위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도실 마을을 지나면서 사도실 마을에 김창숙 선생이 그 주장을 했다고 사도실 마을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한계 마을에 이성희 독립운동가죠. 이분 집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편에서 농민에게 우호적이었던 양반이나 향리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984년 8월 28일, 그러니까 27일까지, 24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그렇게 됐는데 8월 28일 새벽에 성주 목사가 억군을 조직해서 동학군 18명을 살해하고 동학 성주 접주 문영은과 주동했던 서달룡의 가옥을 불태웁니다. 이 문영은과 서달룡의 가옥이 성주 장태에 있었대요. 태우고는 나머지 동학군은 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김산, 지금 김천, 충북 보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 충북 보원이 동학군의 북집이 있던 데예요. 여기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성주에서 동학군 18명이 살해당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학군들이 성주 초전면 대마장터에 다시 집결을 합니다. 초전면에 10,000명이 동학군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주 목사 오성혁은 도망가 봅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 동학군은 성주읍을 점령합니다. 다시 관할을 점령하죠. 요거까지가 점령한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또 탄압받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1986년 두 차례, 83년 두 차례, 94년 동학농민 운동 때 두 차례 이렇게 일어났던 성주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자료를 계명대학교의 이윤갑 교수가 성주 출신입니다. 옛날 고서석 자료를 다 찢어서 성주의 농민운동에 대한 논문을 썼는 것을 제가 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62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부터 이후에 다음번에 제가 바르는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성주에서의 경찰, 보도연맹, 그 다음에 인민군, 미군, 국군의 행위, 성주 주민들이 어떻게 당했는가에 대해서 다음 집회 때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민에 대한 발언만, 성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 역사가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사드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춰진 역사, 즉 알아야 될, 살아야 할 역사가 감춰지고 죽어야 될 역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의 죽은 농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의 혼자 위원장이신 김총회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든 듣기 힘든 우리 성주 지역의 옛날 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도, 자, 현재로 따지면은, 정부가, 성주군청이 우리 주민들을 너무 수탈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주민들이 열받아가, 군청 때려 부수고, 내인데 돈 뺏어가는 공무원들 가가지고 집 다 부수고, 그랬던 얘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방정부와, 지금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죠.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백성들에게
그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고, 그리고 그만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했죠. 당하다가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딱 갈아보자 싶어서, 땅을 갈듯이 세상을 한번 갈아보자 싶어서 봉기를 일으킨 거죠. 지금은 사실 그런 이제 주민들과 지방 정부와의 갈등 같은 게 있으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창구도 있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고, 그리고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또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과거보다는 그 수백 년 전보다 105, 6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 하지만 이런 갈등들은 인간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어 간다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우리 사드 투쟁이, 그리고 사드 투쟁부터 시작해서 탄핵 국면까지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그 투쟁들이 큰 사고 없이, 그리고 전 국민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폭력이라는 수단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화와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 올라갔다, 높아졌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갈등이 또 생기더라도 또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좀 더 잘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반문도 해보고 서로에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봅니다. 덧붙여서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미스터 피자라는 데 아시죠, 여러분? 피자, 예, 미스터 피자 그룹과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 가맹점 점주들 사이에 상생 협약식을 가졌답니다. 과거에는 미스터 피자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식재료들, 그런 식재료들을 쓰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아니면은 그 말을 안 들으면 간판 일 아프고, 그리고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도 다 청구하고, 간판 비용도 다 청구하고, 또 광고 비용도 다 청구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상생 협약식을 통해서 한 4, 5개의 물품에 관해서는 점주들끼리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그분들이 이제 점주들끼리 물품을 공동 구매해가지고 좀 싸게 공급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답니다. 미스터 피자 그룹으로 봤을 때는 연 매출의 30%, 약 한 120억 정도인데, 그거를 포기하고서도 미스터 피자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점주들과 그룹과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협약식을 체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로 인해 가지고 점주들이 강압적으로 이런 명목으로 돈을 뜯고 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고 강압적으로 해서 점주들이 가게 운영하는데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제 월급 주는 부분도 해서 그런 것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게 운영하는 것도 좀 힘이 들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조건 하고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위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한 발짝씩 개선되어 나간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지금 8,350원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10,000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러다 보면 또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면 또 우리 모두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무튼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기분 좋은 뉴스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저번 주에 뭐시고 이게 자꾸 들었어요. 저번 주에 지리산으로 놀러 갔다고 되게 자랑해가 막 사진을 막 되게 올려주셨어요. 그래가 막 배가 아파갖고 그런 사진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랑 아닙니까? 나는 너희는 덥제 나는 시원한 데에 와 있거든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는 데리지만 좀 안 됩니다. 네. 그래도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또 이제 노래 가사를 또 개사를 좀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자마자 오늘 순서가 많이 없으면은 나에게 기회를 한번 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순서가 있어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가바의 달인이라고 칭합니다. 김경철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리는 거는 좀 시원하라고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시원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곡을 써봤습니다. 곡 제목은 내 평화는 언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드라고 평화하라! 야야야 사드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기는 싫어요. 평화가 좋아요. 절에만이 오지 우리의 소원. 촛불을 밝혀요. 사드철에 위해서 미국 사드 꼭 보내버려요. 한반도 사드는 무기전쟁 불시다. 사드 반대 촛불 켜들고 사드 약하거라 전쟁 무기 안 된다. 사드 철거 꼭 해야 합니다. 예, 사드 철거 꼭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야야야 미국 사드 가져가. 평화의 무기는 안 돼요. 하나로 뭉쳐서 사드를 반대해. 대한민국 오직 내 조국인데 촛불을 밝혀요. 사드 반대합시다. 사드철에 꼭 해야 합니다. 매일 밤 소성리 촛불 밝힌 염원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사드를 철거해 평화 통일 원해요. 사드 철거 꼭 해야 합니다.
가득하고 평화에 오라. 괜찮았지요? 아, 살아가면서 후회와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5점도 넘기면 안 되겠고, 그래서 다음 곡은 가지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곡을 쉬고 부르다 보니까 여기 없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걸 자꾸 곡을 선택하면서 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신나는 곡으로 처지지 않고 신나는 곡으로 불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누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 세월 같습니다, 세월. 네. 세월을 가지 말라고. 세월을 가야 돼. 흘러가는 대로 이끌어야 돼.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척추.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적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척추.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적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눈물방울
세상을 빗물로 양이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적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너가봐의 달인 김경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전화도 오고 바쁩니다. 네. 그거 김경철 형님 그 지리산 가셔가지고 계산하는 노래입니까? 흐르는 물 위에서 예 흐르는 물 위에서 시원한 돌비 위에 앉아가 그러니까 어허 가시면서 그죠 청산히 가다가 그죠 예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노래방을 가면요 항상 제일 뒤에만 봤습니다. 앞에 건 옛날 노래고 제일 뒤에 건 최신곡이니까 그래서 막 최신곡만 막 부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래방을 가면요 제일 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앞에 걸 보고 앞에 걸 봅니다. 그러다가 서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라서 노래 가사가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심지어는 노래 제목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들고 검색 막 합니다. 가수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던데 하면서 검색하면 또 노래가 제목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노래 부르면은 20대들이나 30대 초반, 중반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면은 그런 노래는 가족들하고 부르든지 아니면 동창회 가서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여기 우리 대변인님과 노래방 가도 아마 제가 대변인님 보고 그런 형수님이나 아니면은 동창회 가서 그런 노래 부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이 편한 거 그냥 편하게 살지 이라면서 옛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수 꼴통이 되지요. 예. 이거 모른다 임마. 너가 개코도 내가 안만 켜도 너는 내 말 이해 못한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여기 왜 끌릴까 싶은 생각을 갖고 한번 접근해보고 한번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이들이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제분들을 키우시면은 자녀분들이 게임을 되게 합니다. 너다지 밥만 먹고 요새 방학인데 막 시간 좋잖아요.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소파에 몸 깊숙이 집어넣어가 막 이래가 고개 들고 휴대폰 게임 막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앉아가 게임 막 합니다. 게임을 막 하죠. 그러면 게임 니 뭐 밥만 먹고 게임만 하나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러면 애들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게임하고 싶을 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게임하고 싶은데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빠와 같이 하면요 기본적으로 애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대화가 잘 안됩니다. 야 이거 의하노 야 이거 의하노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노 자꾸 물어보면 귀찮습니다. 그러면 애가 그 게임을 안 합니다. 네.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 번은 제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게임만 하려고 그러길래 그러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번 해봐라 싶어서 게임을 하라 그랬거든요. 15시간을 게임합니다. 심지어는 라면을 끓여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나가다 놓고 게임을 합니다. 라면 먹으면서 야 이거 안되겠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야가 이게 게임을 왜 이래 좋아할까 싶어서 옆에 가가지고 야 이거 뭐 왜 하노 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그러면 처음에 설명 막 해줍니다. 시간 지나면요 귀찮거든요. 쟤도 입 아프거든요. 쟤는 조용하게 게임에 집중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할 때마다 자꾸 갑니다. 옆에 가갖고 야 이거 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가 게임을 줄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지금 딱 적깁니다. 고수도부를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 그리고 애들이 재미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게임 안 합니다. 예.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게임 고수도 한 판 치면은 1,000원이 들어오고 2,000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얘가 고수도를 배우면서 경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의 소중함을 애가 깨닫기 시작하죠. 어차피 배울 거. 그리고 예. 욕도 가르치지 말라고, 욕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 앞에서는 욕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우기를 욕하지 마라, 착한 말만 써라라고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어떤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모두 다 욕을 잘합니다. 네, 욕을 잘합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이 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욕도 미리미리 가르치기 좋지 않을까. 예. 너무 심한 욕 말고, 예. 이 욕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웃긴 얘기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그때 7살인가 8살쯤 됐는데, 안 되겠다. 이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애들이 욕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교육을 좀 시키겠다. 대신에 저녁은 미기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를 사놔놓고 애들 모아놓고 이제 치킨이랑 피자 막 먹었죠. 먹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끼리 무의식적인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누구의 아들이 들어가는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동물이 들어가는 욕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그 포경 수술을 연상시키는 그런 욕도 있거든요. 예, 그런 욕도 있는데 그런 욕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혀가지고 이런 욕을 왜 하면 안 되느냐를 제가 욕의 유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욕을 하면은 나의 아버지를 욕을 하는 것이고 이 욕을 하면 너의 아버지를 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욕을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애들이 깨닫더라고요. 그 후로는 애들이 그런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TV 보면서. 대통령, 아이고, 내 깜짝 욕을 하더라고요. 아빠 니는 욕하지 말라 해놓고, 아빠 니는 와 욕을 하는데,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그때는 참 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 국민들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책임을 질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된다고 얘기한다. 아빠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나이기 때문에 욕을 한다. 니도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 욕을 해라. 지금은 너한테 용돈 탔으니까 욕을 하지 마라. 지금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2주 전에는 매주 화요일 올라오셨는데 이제는 금요일 날도 올라오시게 됩니다. 예. 자, 관조 도완영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얘기는 앞에 혼자 위원장님께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가져서 그 이야기인데,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 그것 때문에 사드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모여서 2년 전에 큰 변화를 이루어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시에 먼저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전 세계가 같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기무사가 쿠데타를 어쩌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과 우리 촛불과 함께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도 자기 강아지 끌고 광화문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거 보고 안 되겠다. 그걸 알고 걔네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죠. 우리 국민들의 그걸 기무사 아들도 느끼긴 했지만 걔네들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강함 그걸 갖다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하던 흐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조금 시원치 않다, 뭐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 관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달에 번개 정상회담, 그 직후에 싱가포르 회담, 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다가 조금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으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전체 이야기 중 일부를 섞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월요일날 13일, 어제 9일날 월요일 13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은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주제는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이행하려는 그 판문점 선언 이행 내용과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었지요.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걸 갖다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 시기를 아마도 8월 말, 9월 초 이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기는 8월 말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남북 회담이 7월달에 열려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적인 상봉이 20일부터 한 26일까지 있습니다. 그 즈음에 같이 엮이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추측 하나 하고, 9월 초에는 북한의 뭐 정부 행사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 제일 중요한 행사, 9월 9일인가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하는 게 좀 더 유력하지 않냐 해서 8월 말, 9월 초 중에 8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어쨌건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지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봤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잘 안 합니다. 자기네들 이권, 자기네들 부서 뭐 이런 거 이걸 따집니다. 우리나라 남북 간 회담도 그렇고 북미 간 회담도 그렇고 제일 꼬일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 해놓고 국방부나 장군들끼리 못 와갖고 회담하라 이카만 100% 한 90% 이상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저거 공격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거 만약에 진행시켜버리면은 우리 부하들 내 자리들 목 날라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다 깹니다. 그런 식으로 최고 위에 분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탑다운 방식의 회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회담이, 나라 간에서는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어쨌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경우에는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번개 정상회담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9월 말 정기 유엔 총회가 9월 말에 있습니다. 그때쯤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당시 그때 아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동시 입장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도 같이 한 화면에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리라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반영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한 45%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는 아니고 고평가 받는데, 좀 시끄럽고 이럴 때, 작년에, 올 초,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7%, 뭐 36%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딱 그 직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45%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러시아 스캔들 터지고, 러시아에서 회담하려고 뭐 어쩌고 이야기 나오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죠. 대통령 될 때 러시아 간첩이 도와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트위터에서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한 진술을 보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북미 간 회담에 대한 언급들이 할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무역국으로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싸고 치는 싸움인데 어쨌건 그 싸움들이 지금 서서히 소강 상태 혹은 조금씩 타협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반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미국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그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대통령 중간선거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라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인 중국도 지금 작년에 뭐 절대 체제의 시진핑 황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중국이 조금 불리해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져서 시진핑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근래 가짜 백신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진핑이 너무 예전에 우리 IMF 때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샴페인을 일찍 딴 게 아닌가 이런 내부 비판들이 많아서 그걸 돌려서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화해하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도 화해할 때가 다 되었고 그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중간선거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중간선거 이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중국과의 화해, 북미 간의 북한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거의 연동되어서 역시 사드 역시 그 즈음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부터 제가 통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드 철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국 정상회담,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정상회담이 중국을 끼워주느냐의 문제가 지금까지의 논란들이었는데 중국이 어쨌건 들어가리라고 예측이 되고 이렇게 4국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직후에 어느 정도 북한이 그걸 받아서 핵감축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은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리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 하나는 사드 철회 이 두 가지인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중국도 안 된다라는 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신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언급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명분상으로 주한미군 꺼내놓고 실제적으로 바라는 거는 자기네들 내부 승진용 이렇게 적당한 게 뭐가 있냐 그게 사드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힘들어도 우리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사드는 빼게 만들었다라고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9월 말 10월 초 적어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게 조금 소강 상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이런 걸 감축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 사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행동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아까 좀 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 핵무기 감축, 뭐 탄도미사일 감축 이런 걸 하면은 사드 철회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리라 얘기했지만 북한은 먼저 탄도미사일 발사대부터 지난주인가 벌써 일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할 거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있으니까 종전선언만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좀 더 빠르게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관저 도한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반도 정세는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바쁘게 막 오가다가 지금은 잠시 좀 숨고르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세는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더 나아졌지 안 좋아질
리는 없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을 종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가 불나는 것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매일 하나씩 한 대씩 BMW라는 회사에서 나온 차들이 불이 납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2건씩 납니다. 오늘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BMW라는 회사, 대한민국 그 회사의 회장과 그리고 독일 본사에 있는 임원들까지 나와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들 들어보면은 원인이 딱 밝혀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는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차를 뜨거운 차를 식히려면 냉각 장치라는 것을 달아서 차를 식히게 됩니다. 식히는데 그 냉각 장치들이 여러 군데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유독 BMW라는 자동차 회사에 있는 차량들 중에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들이 불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디젤 차들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물차들이나 디젤 차들 보면 타고 차를 뒤에 막 따라가면 매연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디젤 차들은 매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매연이 나오지 않느냐? 매연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매연 저감 장치, 즉 DPF라는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면 그 DPF라는 필터에 매연 저감 장치에 매연들이 쌓입니다. 쌓이죠. 쌓이면은 일정량이 쌓이면은 이것을 후처리 시설을 가동시켜 가지고 매연을 태우게 됩니다. 강제로 태우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연을 좀 더 적게 나오는 차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디젤 차들이 요즘은 계속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휘발유차보다 옛날 차들이 디젤 차들이 잘 안 나갔습니다. 화물차들이나 옛날에 뭐 디젤 차들을 몰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용차보다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요즘 디젤 차들은 수용차보다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디젤 차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그런 차를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은 힘을 키웁니다. 엔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EGR이라고 명칭하는 배기가스 후 처리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배기가스 후 처리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우라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 양의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희박해진 엔진 안에 있는 공기가 좀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서 많은 가스가 들어가서 폭발력을 좀 더 강하게 일으키죠. 그러면 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차가 더 잘 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장치들 주변에 있는 주변 장치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쇠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무겁기 때문에 차가 가벼워야지 차가 잘 나가고 가벼워야지 원가를 절감시키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주변 장치들 일부를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열에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 장치 중에 있는 일부 플라스틱에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 EGR이라는 가스를 통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에 있는 플라스틱 주변 장치에 오염 물질을 묻게 됩니다. 오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오염 물질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쌓이는 그 오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지요.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지요. 차가 막 달립니다. 불을 붙일 때 입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입으로 부는 게 불이 더 잘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막 달리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막 40도 이상의 열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엔진 앞에는 열이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못 견뎌서 그 열을 냉각시켜주는 장치가 이상이 생겨서 불이 붙게 됩니다. 디젤이라는 연료가 내연기관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연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매연들이 많이 나오죠. 매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매연들을 조금이라도 잡아주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달다 보니까 이런 결함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보면은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디젤 자동차를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왜? 연료가 싸고 잘 나가고 힘 좋고 그러니까. 특히 SUV 이런 산타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애용을 하시는데 일부 유럽에서는 각 도시마다 또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차량을 판매할 때 내가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디젤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고 휘발유 자동차를 사용하시라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디젤차를 사지 말아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PF 매연 저감 장치, 매연을 잡아주는 장치, 그 장치들이 아까 이 장치의 매연 저감 장치에 매연이 일정 부분 쌓이면은 그 매연을 태워주는 후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후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연료량이 많아집니다. 강제로 연료를 분사시켜서 그 찌꺼기를 태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태우지만 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달려주면요. 그 매연들이 일정 부분 또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차가 열을 받기 전에 가는 거리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매연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을 수치 정도의 매연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차도 연료를 먹습니다. 하지만 매연 저감 장치에 매연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잘 뱉어내지를 못합니다. 흔히 말해서 잘 싸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차가 엔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차량을 일정 속도 이상으로 해서 몇 분 이상으로 가급적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 달려주십시오라고 경고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디젤 자동차를 타고 있다.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뭐 10km, 15km 이내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일부러라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해서 최소한 20분 이상으로 100km, 80km 이상, 100km 이상으로 거리를 한번 쭉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엉덩이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면 절단 납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자동차를 좀 좋아해가지고 또 직업이 그런 관련 쪽에 제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2000년대 후반 2007, 8년 이전에 나온 자동차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나온 자동차들은 대부분 보면 매연 저감 장치라는 장치는 굉장히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반드시 최소 15분 이상 그리고 속도도 한 80에서 100km 이상 쭉 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차의 엉덩이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엉덩이가 막히면 절단 납니다. 예. 자, 다음 순서는 우리 항상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분이죠. 김미영님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들 오셨다던데 가셨나요? 관심 없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혹시 계시면 노래 좀 같이 들으시고 놀다 가세요. 네. 예. 일단 노래하겠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가르는 흰 꽃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로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네, 이거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정말 제 목소리가 남양 특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네, 네. 네. 다음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사 가던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섭섭하죠. 네. 사실 그 민중가요 중에 하나를 제가 MR을 준비해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더위 탓에 까먹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 없이도 제가 그 하나 노래 민중가요가 아니라 반주 없이 이거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오랜만에. 사실 요즘 그 촛불이 너무 좀 희미해진 것 같은데 다시 조금 더 환하게 예, 비록 수는 줄었지만 조금 더 환하게 한번 밝혀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 오랜만에 농민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 반주는 준비가 안 됐지만 북 있어요? 북도 없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그냥 무반주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에 농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한 번 더 3천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에 농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네.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그냥 가기 좀 섭섭해서. 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년 전에 저기서 참 많이 불렀는데요. 2년 전에 제 아들이 4학년 때 그때 이제 샤워를 같이 하는데 농민가를 부르는 거라요. 그래가 니 쉽게 너 임마 이 노래 왜 알았어? 하니까 저 사람들 부르는 거래요. 그래 하면서 니 와 따라 부르는 거 하니까 이때 아가 시근이 터졌는 거예요. 아빠도 농사 짓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그래 돈 벌어가지고 내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다 이가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농민가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거 좀 크게 되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수도 부러 이제 넘어올 시기가 돼가지고 예. 근데 그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예. 아까 그 자동차 디젤 자동차 얘기를 문득 잠깐 드렸는데 빼먹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매연저감 장치 DPF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론 2005년도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자동차들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5만 킬로에 한 번씩 반드시 연료 필터를 갈아주셔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디젤 차들은 반드시 5만 킬로에 한 번씩 연료 필터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 차들은 수분이 약간 있어도, 연료 필터에 수분이 약간 있어도 크게 고장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은 연료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약간의 수분이 들어가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러면 엔진 수리비가 한 200에서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DPF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몰고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카센터에 가셔가지고 나 강제 연소 한번 시켜주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강제 연소를 시키면 매연 저감 장치에 있는 매연들이 일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시면 차를 고장 없이 좀 더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다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연료도 고갈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가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 587회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구호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촛불 587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맞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